돼지의 왕 사이비의 연상호와 부산행, 염력, 반도의 연상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드러내던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떠나 영화로 오면서 부산행에서 K-좀비의 성공 신화를 썼죠. 어쩌면 그 성공이 연상호라는 사람을 바꿨을지도, 아니면 연상호를 바라보는 대중이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오해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옥으로 돌아온 연상호는 이제 연상호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자기적인 상황 설정, 디스토피아, 인간 군상. 지옥은 그런 면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입니다. 불가해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적응하고 싸우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연상호라는 창작자가 늘 다뤄온 하나의 질문이, 하나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면마다 의미가 숨어있고 의도된 연출을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리는 세계와 그 맥락을 읽어내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상호 감독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연출은 평범하다 못해 OCN 드라마 수준으로 떨어지고, 설정에는 구멍이 가득하고 불필요한 것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는 데다 인물들의 대사는 유치하기 짝이 없죠. 인물의 선택이나 감정에 몰입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잔혹하고 과도하게 폭력적인 묘사를 마치 전시하듯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를 마치 떠먹여주듯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의 문제, 핍진성의 문제, 개연성의 문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겁니다. 드라마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옥은 참 애매한 작품입니다. 메시지와 철학적 고찰은 나쁘지 않지만 표현과 연출은 참 나쁜 그런 작품. 연상호가 만든 지옥의 이미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드라마 전체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설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날 천사라 불리는 존재가 특정인의 앞에 나타나서 죽을 시간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사자라 불리는 괴물 셋이 나타나서 끔찍한 폭행을 가한 후에 하얀 빛으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유해가 남도록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이 사건, 이른바 시연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품에서도 정진수와 세즐리웨가 아니면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정진수가 준비한 시연 생방송 퍼포먼스로 세상이 바뀌고 맙니다. 드라마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1편부터 3편까지는 바로 정진수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연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신의 심판이라고 믿는 이들, 또는 그냥 사고에 가까운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드라마는 3화에서 정진수의 입을 통해서 시연을 당하는 사람이 꼭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밝힙니다. 정진수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정진수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도 고지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죠. 일단 시연을 신의 심판이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즉 시연이라는 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고 이는 절대적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진수의 말은 간단하게 논파할 수 있습니다. 정진수가 거짓말을 했거나 정진수가 모르는 죄가 있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기준이 신의 것과 인간의 것이 다르거나 아니면 고지한 기간에 지을 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설을 세워놓으면 작중 벌어지는 모든 고지와 시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가 미래에 지을 죄를 예견했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달라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은 절대적이니까요. 문제는 세즐리웨의 교리가 이러한 신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얄팍하다는 겁니다.
세질리회를 만든 정진수야 죽었다고 쳐도 2대 의장이 된 김정철이 교리를 선보고 신의 의도를 신성한 것으로, 또 절대적 진리는 인간이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설명했다면 극중 펼쳐지는 만일의 사태도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물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닌 지식이나 언어, 논리로 절대적인 진리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얕은 상상에 불과하니까요. 신은 논리를 초월한 존재일 테고, 그런 절대자가 말하는 절대선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찮은 윤리의식이나 도덕률 따위와는 다를 테니까요. 그러나 세질리회는 무능했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시연을 통제하고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소도가 해석하는 두 번째 의견이 고개를 들 여지를 주는 겁니다. 세질리회는 작은 사이비 종교만도 못한 무능함을 자랑합니다. 시청률을 89%나 뽑아내는 방송을 손에 쥐고도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도 너무나 허술한 거죠. 이런 허술한 교리와 가볍게 짝이 없는 조직이 세상을 쥐고 흔든다는 설정이 이 드라마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정진수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정진수라는 인물 앞에 선 평범한 인간은 정진수의 실체를 알리는 걸 선택하지 않았고, 정진수는 결국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내내 정진수의 그림은 마치 북한의 김일성처럼 나오는데, 이는 세질리회라는 사이비 종교가 북한의 제정신이 아닌 김씨 일가 우상화에 버금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정진수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는 리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연상호의 세계는 어둡게 물든 디스토피아에 가깝습니다. 연상호는 애초부터 철학적인 질문,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법칙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상호의 세계와 연상호의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철학적인 질문은 좋습니다.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 자율성이 과연 신과 같은 절대적 법칙에도 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 피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연상호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북한을 혹은 신천지를 연상케 하는 사이비 종교의 대두도 잘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고지를 받은 인간이 세상을 등지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진수의 의도대로 된 것인데, 쉽게 말해 정진수는 고지를 인간이 행한 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신성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고지를 받는 순간 이들은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바로 세질리회. 세질리회가 송출하는 방송의 출연자, 놀이객감이 되어서 시연을 공개적으로 당하고 죄를 참회하며 세질리회에 도움이 되는 대신 가족들이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세질리회가 진짜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선택지가 바로 스스로 실종되는 방법. 영화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족들에게 누가 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조용히 죽을 권리를, 자신의 죄를 숨길 권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소도를 찾는 이들이 생기는 법이죠. 이러한 분화는 물론이고 아이의 탄생, 태어나는 아이에게 내린 고지, 그리고 그 고지에 대한 관계자들의 해석과 부모의 선택이라는 면에서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고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이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영화의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 실종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연상호 작품의 특성상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이후의 일은 연상호가 상상하는 대로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괴연상을 풀어가는 이야기의 전개는 과연 연상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연상호의 영화에서 거론되는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연상호가 그리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얄팍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초반 연상호의 세계는 그럭저럭 현대 대한민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핍진성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세계를 설정하고 그 세계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영화는 그 법칙 위에 서야만 합니다. 이건 현실의 배경이든 판타지가 배경이든 상관없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연상호 감독은 언제나 그런 부분을 무시하길 좋아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치밀함이 부족한 거죠. 연상호의 세계가 얄팍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첫째, 시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방송에서 생중계까지 했는데 과학으로 조사하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은 국가는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기 마련이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통제에 들어갔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였죠. 연상호는 의도적으로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통된 요소입니다. 차라리 국가를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반도에서는 무정부 상태를 그리기도 했죠. 문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특별대응팀이 나서지 않는다니. 정부의 공식 발표는 전혀 없이 정체도 모를 종교기관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원시적인 재정일체의 국가나 북한 같은 국가 모양의 종교단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이상한 나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둘째, 공권력이 철저하게 무너진 세계를 그리려다 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시연. 그러니까 박정자 사건 이후로 화살촉 아이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장면에서 실소를 터뜨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개념이 없기로서니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런 애들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찰이라고 밝혔는데도 린치를 가하려는 사람들, 영화 후반부에는 아예 무슨 자경단처럼 화살촉이 다니는데 정부는 이걸 막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시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지를 당한 이후에는 반드시 세 마리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지킬 노력을 반드시 기울였을 겁니다. 엄청난 깊이의 방공호에 넣거나 그들의 힘을 막을 벽을 세우거나 대물 저격총으로 쏴보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을 지키려고 했을 건데 그런 모습을 전혀 노출하지 않습니다. 아마 해봤는데 안 되었다는 식의 설정일 텐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셋째, 인간의 악의를 표현하려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부산행 같은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심하게 구타당한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기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민혜진의 얼굴을 아는 화살촉 간호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나치게 자규적인 진행이 되는 거죠. 간호사가 응급실로 환자를 업고 온 보호자에 대고 짜증을 내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몸으로 밀고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라는 말이 아니라 원묵과 노래를 부릅니다. 보아하니 종합병원급이나 대학병원급일 것 같은데 월급 받는 간호사가 무슨 원묵과를 그렇게 찾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고 괴이한 일도 벌어지고 이런 정신 나간 간호사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이 드라마의 상황에서 흐름상 괴이한 간호사를 마주칠 확률을 그리는 것은 이야기 전개의 문제입니다. 간호사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둔기를 맞고 온 환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사망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원무과 다녀오니 응급실 들어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원무과 다녀오면 보호자 이마에 돈 냈다는 도장이라도 찍어주나 보죠. 그리고 보호자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기막힌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아직은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국가는 운영되고 있고 병원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무리한 전개야말로 이 드라마의 독이고 이 얄팍함이 바로
이 드라마의 한계인 겁니다. 연상호 작품 최대의 문제는 자기적인 연출과 유치한 대사들에 있습니다. 괜히 반도에서 내가 또 나서야 하나 라든지 살고 싶으면 타요가 조롱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연상호는 인물들의 대사를 과장되게 쓰는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연기까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정진수의 대사들은 유치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유아인이니까 그 정도까지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유아인의 연기가 아니었다면 더 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연출의 자기성은 첫 번째 시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부분들, 화살촉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연 장소에 VIP석을 만들고 귀빈 모시는 장면은 너무 자규적이죠. 일단 경찰이 그걸 허락하는 게 더 웃깁니다. 도로 위에다가 좌석을 설치하고 점유를 한 건데 국가는 뭐 합니까? 허가는 받은 건가요?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런 걸 허가를 내줘요? 거기에 VIP라는 사람들은 더 웃깁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그거 보겠다고 딸랑 가면 하나 쓰고 나타난다니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 그렇게 쉽게 나타날 사람들인가요? 그 외에도 정진수가 경훈의 딸 희정이를 데리고 가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라든지 너무 쉽게 살인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그 단서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들도 자규적인 연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질리에가 세상의 절반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유지사제의 폭력을 가만히 보다가 뒤늦게 체포하는 경찰을 보고 있자면 공권력과 국가의 시스템을 그리는 연상호 감독 특유의 방식에 질리게 되는 거죠. 연상호의 작품이 폭력적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작품은 그런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시연 장면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꾸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불편함입니다. 이 영화는 매우 불편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불편함을 일단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연상호 감독은 불편함에 대해서 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하고 싶군요. 그걸 위해서 저는 4가지 불편한 대목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제 설명을 위해 임의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첫째로 정진수. 아주 불편한 인물입니다. 배우 유아인은 일부러 대사를 천천히 말하면서 인물의 기괴함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엄청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불편함은 감독도 배우도 아주 잘 연출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진수는 존재 자체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된 불편함은 칭찬받아야 하죠. 둘째는 이동욱, 틴톡TV의 방송인입니다. 이 캐릭터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불편했습니다.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스트리머나 BJ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과장된 말투와 경직된 표정과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현실을 그대로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박정자의 가족 사진을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버지는 누구일까? 팔에 멍자국, 아동학대인가? 아님 말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이버 레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의혹을 제기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 부풀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죠. 거기에 그 괴상한 코스튬, 얼굴에 바른 이상한 화장, 방송의 흐름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현실에 존재한다면 아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역시 의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지인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현실에서 보기 힘들어서 안 보는 그 불쾌한 걸 굳이 드라마에서 봐야 하냐고요. 맞아요. 그건 똥처럼 불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상호는 그걸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 의도를 지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성공했죠. 셋째, 김정철이 유지사제에게 권한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비웃음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 초라하고 얄팍한 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허술해 보이는 이 장면, 이는 하나의 블랙 코미디죠. 우리가 볼 때 이처럼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의 허무맹랑함이 확 드러나는 행동과 말인데도 유지사제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광신도의 사고방식과 그런 광신도를 다루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하찮은 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저는 명장면에 해당한다 생각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아주 잘 만든 불편함이죠. 좋은 연기였고요. 넷째,
민혜진의 어머니가 화살촉에게 맞아 사망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위의 세 가지 불편함을 모두 긍정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위의 세 가지 불편함과는 차원이 다른 불편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연상호 감독은 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사람은 불편함을 연출할 때 힘 조절을 못합니다. 이는 마치 매운맛을 잘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매운 걸 아주 잘 먹는 사람은 적당히 매운 음식에 대해서 이게 맵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도요.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한다면 레시피대로 잘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매운맛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연상호 감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화살촉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자들이고 광신적인 믿음이 인간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상호 감독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일단 일반인이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걸 생각해보죠. 우리들은 가족,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맞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프니까요. 그것도 노모다? 너무 불편합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환자라고 해도 불편해요.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가 작품에 나오기만 해도 슬픕니다. 근데 연상호 감독은 민혜진의 어머니를 말기 암 환자로 설정해서 그야말로 뼈만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어머니가 화살촉의 공격을 받아 밖으로 끌려 나오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깨서 죽이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확인사살로 아무도 민혜진을 도와주지 않으며 간호사는 원무과 찾고 응급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장면을 그립니다. 경찰은 당연히 손을 놓고요. 이건 정말 과하지 않아요? 굳이 그 장면을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표현할 수 있는 건 화살촉의 위험성과 폭력성, 그리고 민혜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굳이 이런 극단적인 연출이 아니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영화에서 고어하거나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때는 그 장면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죠. 이외에도 끊임없이 불편함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연상호 감독 특유의 스타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나 자극적이라는 거. 이는 전작에서도 자주 지적되었던 겁니다. 저는 염력의 연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염력에서 류승룡이 과도한 표정과 동작으로 초능력을 쓰는 장면은 정말 유치하고 정말 불편합니다. 이 역시 연상호 감독의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정작 류승룡은 7번 방의 선물, 극한 직업이나 장르만 로맨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코미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죠. 넷플릭스의 시대, 정확히는 OTT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플랫폼 전쟁이 시작되는 시대에 연상호는 퍽 어울리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는 장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그걸 영화로 표현해내기 때문이죠. 연상호는 인간의 죄와 반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연으로 인해서 변해버린 사람들, 잔인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인간의 선택을 그렸습니다. 그걸 그리는 방식에는 허술함이 많았지만 연상호는 웹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끝을 그려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 리뷰에서 모든 내용을 다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곡성 때처럼 1시간짜리 리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영상, 지옥의 창시자 정진수, 지옥의 세계관, 부활,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 열풍 분석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못다한 지옥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사자의 인도에 따라 지옥에 간 사람들, 박정자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연으로 바뀌어버린 세계, 시연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이곳이 지옥인 건 아닐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대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반도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하지는 못해도 연상호 특유의 연출과 세계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아인과 박정민 두 배우의 공을 꼭 말해야 합니다. 유아인은 명불허전이었고 박정민의 짜증내는 연기는 정말 압권이더군요.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자면 저는 후속작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후속작이 나오면 좋든 싫든 사자와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하고 이 세계에 대한 의혹에 답을 해야만 할 겁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반도의 전철을 따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와야만 한다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강렬한 스토리가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지옥 관련 영상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